네 분의 교수님들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광주여자대학교 경찰행정학과의 박광훈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께서는 부동산 이중매매의 횡령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요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부동산인데, 이러한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특히 이중매매가 발생하는 경우 민사법적인 측면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지만 형사법적인 측면에서도 첨예한 대립이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올해 2021년 2월 달에 이러한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한 큰 판례를 하나 만든 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박강훈 교수님의 명쾌한 분석과 관점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대구대학교 이승철 교수님께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최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직접 수사권이 강화되면서 동시에 경찰의 이원화로서 자치경찰제가 이번 7월 달부터 공식적으로 시범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자치경찰제의 핵심적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이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인데, 이러한 자치경찰위원회의 그 성공적인 운영 방안을 한번 교수님께 한 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유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의 염건웅 교수님께서 신종 마약류 범죄의 정책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최근 잊혀질 때마다 신문 머릿기사를 장식하는 이런 마약류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크웹을 통해서 신종 마약류가 이렇게 유통되고 있는 것이 최근 트렌드로 발생함에 따라서 이런 신종 마약류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연건웅 교수님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의 남재성 교수님께서 장애 청소년의 범죄 피해 억제를 위한 사회적 위험관리 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특히 이런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었죠. 일산에서 중학생들이 이런 심각한 소년 범죄를 발생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격도 받으시고 경각심을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10년 동안 소년범죄 발생 현황을 제가 개인적으로 대검찰청 범죄 분석을 검토를 해봤더니 재산범죄, 폭력범죄, 교통범죄의 수치는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은 강력범죄는 오히려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이런 소년범죄는 일반적인 청소년뿐만 아니라 이런 장애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문제는 좀 더 심각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남재성 교수님의 발표를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으며, 교수님께서는 아무래도 시간 관계상 한 8분 정도에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들 시간 분배를 위해서 제가 6분 정도 됐었을 때 제가 교수님들께 신호를 드리면은 교수님들께서 시간 배분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발표 박강훈 교수님의 발표를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강훈 교수님 나와주십시오.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섹션 8에서 첫 번째로 발표를 맡게 된 강주여대 경찰법학과 박광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발표할 논제는 부동산 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임의처분 시 횡령죄가 되냐 안 되냐, 이 피범죄에 관한 법적 고찰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에 시사적으로 많이 우리 뉴스에서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동산 명의신탁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최근에 뭐 LH 투기 의혹 이런 사건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자기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통해서 부동산 시세를 얻기 위해서 이제 명의신탁을 하는 거죠. 또 일부 이제 의원들이 어떤 내부 정보를 통해서 또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고, 자기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을 하면은 이제 국가 수사망에 걸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경찰 개혁의 하나로서 국가수사본부라는 게 이제 창설이 됐습니다. 이 국가수사본부에서 특히 내부 정보 이용 행위, 명의신탁, 농지법 위반, 부동산 부정취득, 조직적 불법 거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국가수사본부에서 이제 다루게 된다는 게 이제 우리 경찰 제도가 지금 개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예전에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제 퇴임을 하면은 이제 사저로 내려가게 되는데,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사건, 이시영 씨가 명의 수탁자죠. 이명박 대통령께서 신탁자고,
그러니까 이시영 씨가 이제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줘서 이시영 씨 명의를 빌렸는데 실질적인 소유자는 누구냐? 이명박 대통령이다. 이런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명의신탁이 뭐가 문제냐 했을 때 이게 탈세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종부세라고 해서 종합부동산 세법에 의해서 일정한 부동산 액수를 초과를 하면은 그 세율이 높게 이제 평가가 되어서 세금이 높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세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게 부동산 명의신탁이에요. 그래서 세금 한 푼 안 내는 근로자가 우리나라에서 40%고 이 탈세를 하면은 지하경제라고 하죠, 보통. 근데 세수 부족, 세율 인상, 경제 부담으로 이제 온 국민들에게 모두 이제 부담으로 다가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2014년도에 162조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현재 오늘 찾아보니까 한 200조 근처에 됩니다. 지하경제 규모가. 우리나라의 GDP가 약 2,000조인데 대부분 이제 지하경제가 한 10% 정도 파악이 된답니다. 그래서 2,000조면은 약 200조가 우리나라 지하경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약 555조인데 약 200조가 지하경제 규모라면은 무시할 수 없는 일정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이 지하경제가 높다고 해서 나쁜 것만은 아니죠. 수청 무대어라는 한자가 있듯이 물이 너무 맑으면 대어가 큰 물고기가 살 수 없듯이 지하경제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경제가 활발하게 이제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55조. 아무튼 우리나라는 다른 G7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하경제 규모가 좀 높은 편이다. 그래서 비자금, 불공정 거래, 편법 상속 증여, 차명계좌, 또 명의신탁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론 내용으로 들어가면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면은 등장인물이 3명이 나옵니다. 갑이라는 사람, 즉 명의를 빌리는 사람이죠. 이 신탁자가 있고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이 수탁자입니다. 그리고 이 당사자를 예의하고 제3자가 이제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보통 이제 신탁자들은 자기 명의로 아파트나 부동산을 구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구매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세금을 탈세를 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선거를 가기 위해서 선거에 공직 후보자로 나가기 위해서 이제 자기의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이제 명의를 이제 빌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편법 수단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법상으로 보면은 신탁자와 수탁자 이 둘 사이에서는 누가 소유자냐? 갑이 소유자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나 제3자가 등장을 했다. 그러면은 대외적인 소유권자는 이 을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부동산 등기부를 보면은 수탁자가 소유자로 나오기 때문이죠. 비록 갑하고 을 둘이 관계를 명의신탁을 맺자 했으면 소유자는 신탁자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공시되어 있을 때는 제3자가 봤을 때는 등기부를 띄워보면 을이 소유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을을 소유자로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탈세를 금지하기 위해서 부동산 실명법이라는 것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의 신탁 약정을 하면은 이 명의를 빌리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2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되고 물권 변동도 무효가 되고 이런 내용은 다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 법 조문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100분의 3의 가징금, 이행강제금, 그 다음에 벌칙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판례가 계속적으로 일관된 태도를 보이다가 안 되겠다, 이것은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 했을 때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는데 이제 갑하고 을이 명의신탁 약정을 했을 때 이게 수탁자가 이제 신탁자를 배신해서 그 부동산을 팔아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이전에는 양자가 명의신탁에서 수탁자를 횡령죄로 처벌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판례가 변경이 되어서 이 수탁자가 물건을 다른 3자에게 팔더라도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비범죄가 된다, 이렇게 판례가 변경이 되었다는 게 이 논제의 핵심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보면은 명의를 빌리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갑이죠. 좀 돈이 많은 사람이고 자기 이름을 빌려주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명의를 빌려준 것을 기하로 부동산을 매매하더라도 이 수탁자를 횡령죄로 처벌하지 않겠다. 이게 논점입니다. 그래서 양자간 명의신탁, 중간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군가 당신 명의를 좀 빌려주세요. 부동산 등기를 하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빌려주셔야겠죠. 이렇게 양자간 명의신탁을 했을 때 횡령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중간 생략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부동산 명의 신탁을 했을 때 명의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임의로 배신을 때리고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부동산 명의 신탁에서 수탁자가 배신을 하고 임의적으로 처분했을 때는 횡령죄를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탈세, 탈법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수탁자는 횡령죄를 처벌하는 것은 반사적으로 만약에 수탁자를 횡령죄로 처벌한다면 반사적으로 누구를 보호하냐? 신탁자의 그 불법 행위를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수탁자의 임의적 처분에 대해 횡령죄를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래서 부동산 실명법 여기에서도 이제 5년 이하 3억 이하의 벌칙이 있었죠. 그 다음에 민사법적 해결을 하는 것이 타당하고 형법은 가장 마지막에 개입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형제도도 있고 교도소에 가는 징역형도 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민사법은 주로 이제 손해배상을 통해서 해결하는 법적인 방법이고 형사법은 이제 사형, 징역, 벌금 이러한 형벌을 통해서 제재를 가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부동산 명의 신탁의 경우에는 이제 좀 정도가 약한 부동산 실명법이나 민사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고 될 수 있으면 형법상 형벌을 지향해야 된다는 게 이번 논제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부동산 이중매매 같은 경우에는 형법에서도 되게 난해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이 최근 판례의 동향과 그리고 이중매매의 그런 유형에 대해서 적용 여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시간적으로 딱 지금 1시 15분이 돼가지고 바로 두 번째 주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문에 대한 그 질문은 끝나고서 전체적으로 받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발표 대구대학교 이승철 교수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철 교수님 나와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대학교 행정학과 이승철 교수입니다. 제가 발표할 거는 사실 주제와 조금 영어의 주제와는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 쓰려는 의도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라기보다도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 이념적 관점에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금 7월 1일 올해 7월 1일부터 도입된 자치경찰제의 가장 핵심적인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도경찰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사실 자치경찰제의 성공에 좌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한국의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그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요. 최초의 한국의 자치경찰제도는 2006년도에 제주도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2006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있다가 지속적으로 그 자치경찰제에 대한 도입에 대한 노력이 있었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12월 9일에 경찰법하고 경찰공무원법이 전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자치경찰제가 도입이 되었고요. 실질적으로 2021년 7월 1일부터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현재 지금 도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핵심인 자치경찰제의 핵심인 시도자치경찰위의 성격은 어떠냐 한번 살펴보면요. 사실은 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경찰위원회 제도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기본적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의 성격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합의제 행정기관의 성격은 어떤 것이냐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주민 참여를 통한 민주적 통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리고 효율성, 이러한 것이 세 가지가 합의제위원회 제도 또는 경찰위원회 제도의 가장 중요한 이념적 가치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이러한 이념에 충실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7월 1일부터 활동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동은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그전부터 준비가 되고 있었지만은 인원 구성을 중심으로 한번 법률안과 인원 구성을 중심으로 한번 이 세 가지 이념에 맞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논의에서는 제가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만은 시민 참여 이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 참여 이론에 근거로 해서 이런 위원회에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펴보면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뭐 행정 통제나 문민 통제 이러한 측면에서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분류 이런 쪽은 스킵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잠깐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고 그다음에 위원회 이제 제도의 분류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한국의 경우에는 법상으로는 자문위하고 행정위원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행정위원회는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독립적인 심의나 조정에 대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은 경찰위원회의 성격은 사실은 합의제 심의 의결 기관이라고 하지만 성격 자체는 거의 자문 기관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금 새로 생긴 시도자치경찰위원회도 이러한 심의 의결 기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자문 기관에 불과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본의 공안위원회도 이러한 성격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실질적인 지방자치는 거리가 힘들다라는 것으로 예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실질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이념들을 잘 충실하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요. 그 이념 중에 중요한 세 가지가 첫째는 정치적 중립성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민주성입니다. 그리고 민주성의 핵심은 역시 주민 통제 또는 행정 통제라는 이러한 측면에서 민주적 통제라는 성격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효율성입니다. 효율성은 어디서나 다 추구해야 되는 그런 관점이지만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성격, 경찰위원회 성격을 참고했을 적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도 이 세 가지의 관점에서 출발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시도자치경찰위의 운영 현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지금 법령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조에 특정의 성에 대해서는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남성이든지 여성이든지 60%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현재는 시도경찰위원회 임명은 7명입니다. 총 7명인데 시도의회 2명, 국가경찰 1명, 시도교육감이 각각 1명씩, 경찰위원회 인수추진위원회가 추천위원회가 2명, 시도지사 1명, 그래서 7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는데 여기가 굉장히 모호하다는 겁니다. 시도별로 시군자치구회의 의장 전부가 참가하는 지역협의체 추천이 1명, 그리고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전부가 참가하는 지역협의체가 추천하는 1명인데요. 이 지역협의체라는 의미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다는 거죠. 현재 105명의 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구성들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1명이 빠졌는데요. 충남이 지금 빠져서 그런데요. 직업 출신 6분 지났습니다. 네, 교수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 경찰 출신, 변호사, 공무원, 시민단체,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또 여성들이 성별로 보면 전체에서 18.2%, 아까 이야기하고 있는 60%랑 거리가 굉장히 멀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요. 운영 방안에 있어서 민주성이란 확보, 민주성이란 측면의 이념에서 봤을 적에 시도경찰위원회 내부에서 경찰 출신의 독점의 비대화가 좀 개선돼야 된다. 어떻게 개선돼야 되는가? 사실은 지금 법령에 보면 위원장의 임명은 시도지사가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장이 상임위원을 선출을 하게 돼 있고 그러다면 결국은 시도지사가 모든 권한을 다 장악하게 되는데 과연 정치적 중립성이나 민주성 확보에서 이게 적합한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위원장 및 상임위원 등 주요 직책은 결국은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경찰 출신이 가지게 되면 경찰을 견제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따라서 비경찰 출신을 하는 게 맞다. 그다음 둘째는 시민참여 측면에서 계층빈 성별을 다양하게 반영해야 된다. 60% 이상 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18.2%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의 참여 비율을 좀 더 높여야 되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측면에서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시도경찰위원회 위원장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위원장이 시도지사가 임명을 한다.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도 있느냐?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도경찰위원회는 경찰위원회 규정에 보면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율성이나 민주성의 측면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호선을 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핵심은 이런 내용입니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잘 운영해야지만 자치경찰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는데 경찰위원회 이념의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이러한 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8분 조금 넘게 해주셔서 시간 너무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 경찰위원회 제도에 대해서 되게 많은 관심이 있었고, 또 얼마 전에 아까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시면 충남에서 한 분이 빠지셨는데 그분이 네. 약간 좀 불미스러운 일로 좀 빠지지 않으셨습니까? 그래가지고 네. 이거 경찰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그 당시에 좀 지적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거서 어서 다행인 것 같고요. 혹시 이 경찰위원회 제도에 대해서 플로어에서 질문하실 분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질문 진행을 하고 있으신지요? 나중에 한번 하시죠. 시간이 이게 1시간 내라서 발표하시는데 네. 혹시 밀리지 네.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주제 유원대학교 연건우 교수님의 그 신종 마약류 범죄에 대한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순철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연건우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사회자님 화면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유원대학교 경찰학부 연건호 교수입니다. 저는 신종 마약류 범죄의 정책적 대응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할 겁니다. 우리 그 유명 연예기획사와 연예인이 연루된 그 일명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마약 청정지대라 자부하던 한국의 부끄러운 민낯이 여실히 노출되었습니다. 클럽 내에서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이 사건을 지켜본 국민들이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꼈을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마약류가 우리 사회에 깊숙하게 들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한데요. 국제사회에서는 연간 5천억 불 규모의 마약류가 불법 거래되고 있고 2억여 명이 마약류를 남용하고 있습니다. 의학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마약류가 본래 용도로만 사용됐다면 신비의 묘약일 수도 있고요. 많은 사람이 이 마약의 확산으로 인류 전체의 안전까지 우려하는 그런 이유는 마약류가 지니는 엄청난 파괴력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고통과 불쾌를 회피하고 기쁨,欢楽을 쫓는 건 본능에 가까운 것일 수 있는데 이 쾌락을 위해서 마약류의 힘을 빌린다면 그 대가는 부메랑처럼 엄청난 폐해로 돌아오게 됩니다. 마약류는 특성상 의존성, 금단 증상, 내성, 재발 현상이 나타나는 등 중독성이 강하고요. 이 중독은 특정한 자극물을 사용하면 만족감을 얻는 원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극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길 원하고 그만큼 사용을 중단할 경우 불쾌한 기분과 금단 증상을 경험하게 되죠. 한마디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자극물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인데 특히 마약류 중독은 도취된 약물뿐 아니라 유사한 성분의 모든 물질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처음 약으로 사용됐던 마약류는 악으로 탈바꿈에 부적절하고 불법적으로 사용되며
개인에게는 심신, 가정, 일상의 파괴를, 또 사회적으로는 각종 범죄와 혼란을 야기하고 경제적으로는 불법 자금의 유출과 유입 및 자금 흐름의 왜곡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작은 소제목으로 제가 이제 약에서 슈퍼 신종 마약이 되기까지라고 붙여봤는데요. 전통적인 마약류는 보통 이제 천연 마약류와 합성 마약류, 또 향정신성 의약품, 뭐 향정이라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천연 마약류 계열은 대마초 등 자연에서 얻을 수 있고, 합성 마약류는 화학약품을 합성한 것입니다. 특히 합성 마약류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모르핀과 유사한 진통 효과를 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과거에 이제 전쟁이 많았을 때 진통제로 개발했던 것이 이제 모르핀인데, 이런 모르핀이 보통 이제 그렇게 고통을 없애고 진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마약류 진화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르핀은 오랫동안 진통제로 쓰였고, 또 사용 초기에는 평온함, 또 꿈꾸는 듯한 수면 상태 등의 기분 변화가 일어나고 비현실적인 자신감이 증가하지만, 중독됐을 경우에는 의존성과 부작용이 나타나고 강력한 환각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식욕감퇴로 영양실조에 빠지게 되는 것도 흔한 일인데요. 합성마약류는 그 유사성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가 되는데, 페타딘계와 메타돈계의 약물이 가장 많이 널리 남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정신성 의약품의 대표적인 그 예로 히로뽕으로 불렸죠. 그래서 메스암페타민 종류가 있고요. 또한 중추신경계에 작용해서 육체적 정신적 의족성을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 같은 경우는 환각, 각성, 습관성, 중독성이 있는 의약품 및 환각을 유발하는 물질 모두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그 대마초나 히로뽕 같은 전통적인 마약류가 최근에 이제 신종 마약류가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종 마약류는 대표적으로 야바나 엑스터시, 카트, GHB, LSD뿐만 아니라 고농축 액상 대마와 대마 쿠키 등 다양한 종류와 형태로 존재하는데요. 신종 마약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값이 싸지만 환각 효과는 더 강하고요. 또 쉽게 구할 수 있는 만큼 우리 반입 경로도 상당히 다양해지는 그런 추세죠. 아까 그 사회자인 박운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히나 이제 뭐 다크웹을 통한 그런 구매가 가능하고, 음지에서 이제 양지로 또 많이 또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마약이 됐다라는 게 특징인데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문한 신종 마약류가 국제 우편물 등을 통해서 밀반입되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고요. 고농축 액상 대마는 금값의 4배가량이고 환각성이 일반 대마보다 40배 정도 높고요. 일반 대마 같은 경우 냄새가 좀 독특합니다. 근데 흡연했을 때 주변에서 알 수가 있는데, 액상 대마 같은 경우는 냄새가 잘 나지 않아서 적발되기 어렵고, 또 최근에는 고농축 액상 대마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향정품인 그 펜타민 같은 경우 의학적 그런 목적으로 만든 그런 제품들은 비만 환자의 식욕 억제제였는데, 비만 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식욕 억제제를 구매를 해서 살을 빼기 원하거나 집중력 향상을 위해 각성 효과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의약품들을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정의약품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고 적절한 처방을 받아서 안전하게 복용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마약류 불법 거래와 함께해서 이들에 대한 불법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적극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국제 기준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마약류 사범이 20명 미만인 경우 그 나라는 마약 청정국에 속하게 됩니다. 현재 한국은 인구 10만 명당 24명꼴로 이미 청정국 지위를 잃었죠.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6분 지났습니다. 네,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12,613명에 달했고요. 수사기관에서 적발한 마약류 사범 이외에 단속되지 않은 암수 범죄까지 더하면 국내 마약류 사범 규모가 3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인터넷, SNS 등을 통한 마약류 유통이 확산되고, 인터넷과 연계된 국내외 유통 구조로 일반인들이 해외에서 마약류를 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좀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과거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유흥업소 종사자나 조직폭력배 이런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남성의 비율이
높았다라고 봤을 때 최근에는 회사원, 무직자, 농업종사자, 노동자, 심지어는 10대, 20대 학생까지 높아지고 있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여성과 학생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불특정 다수가 다양한 방법으로 손쉽게 마약류를 구할 수 있다라는 현실이 다가왔다는 거죠. 그래서 마약류 범죄의 특징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할 수 없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마약류 판매자는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있고 구매자는 약물로 쾌락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자발적 합의 하에 거래가 진행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마약류 범죄가 수사망이 걸리지 않는 이유는 이런 친밀한 거래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이라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약류 같은 경우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는다라고 해도 다시 사회에서 마약류에 빠지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이런 이유들 때문에 재범률이 상당히 높은 범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종 마약류를 대처하기 위해서 초국가적 기관이 필요하다. 이런 일원화된 원스톱 시스템의 우선적 도입이 요구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마약은 경찰, 검찰, 해경, 관세청 등 단속기관의 시스템이 각기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통합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신종 마약류의 범죄 특성에 따라서 임시 마약류로 지정을 하고 그 처벌 기준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약류가 등장하고서 법이 개정되는 그 시기가 굉장히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마약류로 잡히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서 처벌이 면제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또 마약류는 결과적으로 단속과 처벌이 중요하지만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치료와 재활이 꼭 선행돼야 된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신종 마약류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에 대한 발표 잘 듣도록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 35분 정도 돼가지고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마지막 주제 남재성 교수님께 마지막 주제 발표를 청해 듣고 토론은 종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성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주 한라대학교의 남재성입니다. 혹시 화면 잘 보이시는지요? 네. 네, 잘 보입니다. 저는 장애 청소년의 범죄 피해 억제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과제는 지난해에 서울시 의회에서 용역 연구 과제로 진행을 했던 내용을 압축한 연구입니다. 먼저 보시면 이론적 논의는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청소년 기본법이라든지 장애인 복지법 보게 되면요. 보통 9세에서 24세 미만의 자에 대한 또 그들에 대한 범죄나 또는 학대 피해를 장애 청소년 그리고 장애 청소년의 피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보통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반 청소년들도 범죄 피해나 학대 피해를 당했을 때 성장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극심한 정신적인 충격 또는 그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장애 청소년들에게는 더욱더 강하게 대두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장애 청소년의 범죄 피해 그리고 장애 청소년의 학대 피해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이걸 하나의 데이터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표를 먼저 보시게 되면 이 표에서 청색으로 표시가 된 이 부분을 보시면 19세 이하의 특히 장애 청소년들에 대한 각종 학대 또 그리고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신체적인 피해가 약 22.9%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정서적인 학대가 약 21.7% 그리고 성적 학대의 비율이 무려 15% 이상 나타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경제적인 착취, 소위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이용해서 소위 이제 구걸 행위들을 시키는 거죠. 그런 행위들이라든지 아니면 방임, 유기에도 많은 비율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완벽하게 성인이 된 20대의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성적인 학대의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데요. 반면에 이제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그 장애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신체적인 학대라든지 아니면 주로 이제 방임과 관련되는 비율이 높은 것이 데이터상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이 결론매 재현이라고 해서요. 과연 장애 청소년들의 이 범죄 피해나 학대 피해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라는 걸 이제 한번 모색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사실은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사실은요, 뭐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있고 장애인 복지법도 있고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들이 다 만들어져 있긴 한데요. 이것들이 통합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보니까 장애 청소년들에 대한 범죄 피해라든지 학대 피해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법률적인 한계들을 많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칭 뭐 장애인 범죄 피해 방지법 이런 법률들을 일원화된 법률들을 만들어서 이들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경찰이나 각종 수사기관의 즉각적인 개입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연구 결과 많이 대두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피해자 국선 변호인 제도가 최근에 많이 확대가 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주로 국선 변호인 제도는요, 성폭력 범죄라든지 아니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기타 아동 학대 범죄에만 국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유형의 학대나 범죄 피해에 대해서는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해서 전체 장애인들이, 장애 청소년들이 학대나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보다 적극적으로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진술 조력인 제도 같은 것들도 사실은 제도는 만들어져 있지만 장애 청소년들에게 많이 제공이 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술 조력인이 사실은 장애 청소년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진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실 심리적인 이제 공감대라든지 라포가 형성돼야 되는데요. 장애 청소년들에 관한 전문성이 부재하기 때문에 장애 청소년들의 진술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도 많이 제한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게 바로 신뢰관계인의 동석제도라는 것인데요. 사실은 이 동석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법률적으로 좀 대단히 추상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요, 또 신뢰관계인의 범위 역시도 추상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장애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하게 동석인의 범위 또는 법적 지위 그리고 역할과 한계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적극적으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세 번째 측면에서는 이제 사회적인 지원 체계도 확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성폭력 관련해서는 이 원스톱 지원센터, 뭐 소위 해바라기 센터라든지 그런 기관들이 그동안 많이 만들어져 왔었는데요. 장애 청소년들의 범죄 피해나 학대 피해에 대해서는 그런 일원화된 기관들이 설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관들을 적어도 광역 자치단체별로는 하나씩은 설치를 해서 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이 지자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애 전담 공무원들이 사실은 소수지만 있기는 합니다. 근데요, 장애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그러한 전문적인 시각들이 많이 결여가 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요, 이 장애인들에 관한 전문적인 자격이나 아니면은 그런 교육을 받은 분들을 전담 공무원으로 증원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들을 아예 장애인을 전담하는 공무원들로 채용을 해서 장애인들에 의해서 이들에 관한 적극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호주 같은 데에서는요, 발달장애인을 전담하는 공무원들이나 또는 그 민간에서의 조력자들에 대해서는 주정부가 발행하는 공식적인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등록을 하고 인증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등록제나 인증제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좀 송구스러운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이 장애 청소년을 돌보는 분들에 관한 자격이라든지 전문적인 능력들이 사실 많이 좀 결여가 되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인력을 양산하고 또 그들에 의해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나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에 대한 인증제나 등록제를 한번 도입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최근에 장애인들에 대해서는요, 교육학적 측면에서 통합형 교육이 더 강조가 됩니다. 그건 뭐냐면 장애인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시설을 만들어서 일반인들과 분리를 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일반인들과 같이 교육을 시켜서 그들에게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왜? 같이 사회에서 살아가야 되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애 청소년들에 대한 특수성은 인정을 해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합형 교육을 지향하되 중증도의 장애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전담으로 교육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특수시설이나 특수교육들도 동시에 확대해 나가는 것이 이들에 관한 사회적인 관리 방안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재석 교수님의 그 장애 청소년 그 억제에 대한 장애 청소년 피해 방지에 대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럼 시간이 지금 42분 정도 돼가지고 약간 좀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각 주제에 대해서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신 분 또는 뭐 다른 시각이 있으신 분들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럼 제가 좀 질문이 좀 있어가지고요. 아까 제가 두 번째 주제 발표였는데 대구대 이승철 교수님 주제 발표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아니, 궁금한 건 아니고 이제 약간 좀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좀 문제를 좀 고민한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학교 부산에서 제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부산시 그 자치경찰위원회 선정을 할 때 그 뒷얘기를 좀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 선정을 할 때도 다양한 영역에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다양한 추천인들이 존재를 하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었는데 제가 가만히 봤더니 교수님들 말씀하신 걸 봤더니 순수 저처럼 그냥 공부만 한 사람들의 시각과 경찰 출신 교수님들의 시각이 약간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뭐 어디가 나쁘다 어디가 틀렸다는 것은 아닌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은 저처럼 순수하게 공부한 사람들은 이 경찰위원회의 역할을 민간이 통제를 해야 되는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경찰 출신 교수님들은 무슨 소리냐 경찰위원회라면 당연히 경찰의 업무를 지도, 통제, 지휘해야 되는 역할이 아니냐라는 약간은 좀 상반된 관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경찰위원회 위원을 선정할 때도 아니 첫 번째 그 통제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경찰 출신이 너무 많은 건 좀 문제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은 또 반대 그 지휘 통제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아니 경찰위원이면은 경찰 출신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약간 좀 극단적인 관점의 대립이 좀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어디가 맞다라고 뭐 일도양단식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한 지향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도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경찰위원회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서 좀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네. 뭐 의견을 제시해도 되겠습니까, 교수님? 네, 물론입니다. 예. 그런 관점은 경찰위원회 제도에서도 아주 이제 수십 년 동안 내려온 91년도에 경찰위원회를 만들면서도 오랫동안 내려온 그 아주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접근점을 가질 수 있겠죠. 두 가지 관점인데요. 경찰의 시각과 일반 시민의 시각은 다른 공무원 인식 제도 같은 것도 리서치를 해보면 다 다릅니다. 그 이유 자체는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죠. 밑에서 앉아서 보는 사람과 위에서 서서 보는 사람은 시각이 완전 차이가 있거든요. 자,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 경찰위원회 걸 아직 내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이념적 측면에서 볼 때는 전문성과 효율성이 우선돼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관점이고요. 시민의 입장에서는 민간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대표성, 여기에서 대표성이라는 것은 전체 시민에 대한 다양성의 대표성이 되기에 민주성이 우선적인 가치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두 가지 가치가 충돌되었을 때 어느 게 맞느냐 틀리냐에 대한 대답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영국이라든지 미국의 사례를 보면 사실은 일반에 대한 대표성이 중요한 것인가, 전체 대표성을 대표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전문성을 가진 전문성의 사람들이 대표가 되어서 경찰 출신들이 더 큰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반성의 대표성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사례로서 영국 같은 데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많은 데는 40명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표성이 진짜 소수의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 참여의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저는 봤을 때 7인의 숫자는 뭐 아주 많다라고 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거 간다고 뭐 15명, 20명 이렇게 하자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나 7인이 정해졌다 하면 그 7인에 대해서 대표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할 수 있는, 충실히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필요하다. 근데 현재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거고요. 이런 관점의 차이인데 어디를 중심으로 둘 것인가는 설계를 하는 사람과 시민 모두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전문성과 효율성으로 하면
경찰위원회가 되는 게 옳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가 가지고 있는 원론적인 이념에서 본다면 민주성의 관점이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경찰의 분들도 시민입니다. 퇴직을 하고 나서는 일반 시민이죠. 그분들도 참여하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은 일반적 대표성을 가진 시민들이 민주적 통제에서 통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네,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되게 관심을 가졌던 게 제가 개인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이번 올해 3월 달에 임용이 돼가지고 그 부산으로 내려갔는데 내려가자마자 학과장님이 여기 저희 학교 학과장님께서 이 경찰위원회 가네마네 하면서 야, 나 가면은 네가 오자마자 안 됐지만 학과장 맡아라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부터 도대체 이거 뭐 하는 데인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가 그래서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관심을 좀 가지게 돼가지고 한번 개인적인 호기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또 다른 교수님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그럼 시간이 지금 한 50분 정도 됐는데 너무 일찍 제가 네. 연근웅 교수님한테 그 뭐 질문하기보다도 그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사실은 뭐 저도 이제 범죄학을 잘 모릅니다만은 아까 그 이 마약 범죄에 있어서 가해자하고 피해자를 구분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공감을 하는 게 뭐냐면 뭐 잘 모르는 관점에서 한번 보니까 가해자가 피해자가 마약을 샀는 사람이 결국은 중독성에 의해가 판매책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가해자 피해자가 구분이 모호해지는 거죠. 처음에는 자기가 피해자가 됐는데 나중에는 판매상이 되고 또 그거에 의해 다른 사람들 피해를 주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피해자 학에서 이야기하는 가해자 피해자 과연 경계가 어디일 것이냐 이런 관점에 대해서 모호해지니까 굉장히 그 수사를 하기도 어렵고 또 이 범죄 자체가 또 적발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굉장히 뿌리 뽑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에는 저도 굉장히 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범죄보다도 굉장히 접근하기가 더 어렵고 하는 이유 자체가 가해자하고 피해자들이 거의 구분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적발하는 성이 어려움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중독성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남재성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것 중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 발달 장애인을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대구대학교는 장애인이 학교에 1000명이 넘습니다. 제 수업도 지금 한 3명 정도가 행정학과에 있고요. 듣고 있는데 사실은 수업을 하면서도 이제 서포터들이 도와줍니다. 한 명씩 붙어가지고 시각이 좋지 않으면 발달장애자들도 이제 어떤 학생들은 거의 누운 상태에서 수업을 듣기도 합니다. 상당히 이제 상태가 조금 중한 거죠. 그렇게 듣는데 그 학생들이 저한테 오면서 걱정하는 게 교수님 저도 일을 하고 싶어요. 당연히 일을 하고 싶겠죠. 근데 취업을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여기서 고민을 하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그 만약에 그 채용을 한다 하더라도 발달 쪽에만 전담을 해서 일을 한다고 했을 적에 이게 좀 잘못된 생각일지는 모르지만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있을까? 예를 들어가 제가 예전에 청량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청량에서 충남도립대학교에서 제가 근무를 했었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외국인 분하고 결혼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중국, 베트남 분하고 결혼하셔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제도가 있냐면 외국인 공무원 제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베트남 분들이 많이 결혼하다 보니까 남녀 간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면 공무원으로 베트남 분을 임용을 해가지고 임시직으로 임용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그분들이 이제 해결을 해주는 겁니다. 상당히 시스템적으로는 괜찮다고 제가 보고 나름 또 성공적인 시스템을 구축을 갖추고
계속 발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발달 장애에 대한 범죄들도 많이 생기고 있지만은 그분들이 장애인들을 채용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면 장애인 측면의 이해도는 높을 수 있지만은 현실적인 문제와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격차에 대해서는 오히려 차이가 계속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장애인들 특별 채용해서 공무원들을 통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을 한다는 것은 좋은 방법일 수도 있지만은 한 번쯤 다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이 건에 대해서 남재순 교수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지? 예, 저 당연히 이승철 교수님 말씀 동감하고요. 대구대학교가 말씀하신 대로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이 여담이지만 저희 천암댁도 대구대학교에서 특수교육 전공했거든요. 대구대학이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또 이게 이제 작년에 서울시 과제여서 서울시 담당자들하고도 한번 얘기해봤던 건 사실은 중증의 발달 장애인을 채용하는 건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경증의 장애인을 채용하는 건 업무의 효율성보다는 장애에 관한 감수성을 공유하는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그러니까 동사무소, 그러니까 주민센터마다 1명 정도 배치하는 것은 가능하겠다라는 게 서울시의 현재까지의 그런 회신이었던 것 같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김에 제가 아까 이승철 교수님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코멘트를 아까 이제 잠깐 드리고 싶었던 게, 여쭤보고 싶었지만 좀 궁금했던 게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저는 경찰 출신의 자치경찰위원으로 많이 들어오는 건 사실은 썩 적절하지는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어차피 민주성이 강조가 되고 시민의 대표성이 강제가 돼야 되는 게 자치경찰제이기 때문에 경찰 출신들은 최대한 배제가 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그 나머지의 시민의 대표자라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은 그래도 경찰 활동이라든지 또는 치안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 분야에 관한 전문성은 조금 담보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여담이지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기 우리 뭐 대구나 경기 북부나 아니면 경상남도나 지금 자치경찰위원회 보면 되게 열심히 그쪽 분야 오랫동안 연구하신 분들이, 우리 교수님들이 들어가 계시거든요. 반면에 어떤 지역은, 제가 있는 지역도요,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문성, 학위냐 관련 연구냐 전무하다라는 거죠. 이런 분들이 뭐 시도의회라든지 아니면 도지사의 인맥, 연출, 정치적인 성향 이런 것 때문에 가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서 경찰 계급부터 물어본다라는 거죠. 이런 계급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가서 과연 치안에 뭐가 도움이 될 거냐. 그러니까 주민의 대표성을 반영하고 다양한 분들을 뽑는 거는 좋으나 적어도 기초적인 수준에서의 전문성을 한번 검증을 해야만 보다 일선에 우리가 도움되는 진짜 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네, 그 교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립니다. 특정한 도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도인데 교수님이 한 분도 안 계시고 소위 말하는 율사 출신들이죠. 법률가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민스러운 것도 이제 궁금한 것도 그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 법률 구성에, 직업적 구성에 봐서 가장 큰 분들이 법률가 출신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러면 다 모든 걸 다 아느냐? 사실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저는 예전에도 이 경찰위원회에 대해서 연구를 제가 한 쭉 10년 이상 해왔지만은 제가 반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의 활동 오케이입니다. 그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위원회의 성격 자체가 뭐냐면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성을 가미한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능률성이 높은 거지, 대표성만 가미한다고 해서 이 능률성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럼 능률성 무시하고 민주성만 할 거냐? 그것도 곤란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 양자 간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한데, 저는 교수님에게는 전적으로 동감하는 차이고,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법원, 지방 법원에서 추천을 하는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역추천위원회에서. 그런 분들은 제가 왜 들어오는지 사실은 뭐 이런 거는 그분들이 또 뭐 기분 나빠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그분들한테 TO를 한 장을 줘야 되느냐, 이런 거는 사실은 조금
외국은 또 영국은 또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숫자가 대규모로 30명, 40명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한두 명 주는 거는 별 문제가 아닌데 7명 주는데 한 자리를 준다. 대구 253만 정도 되는데 한 자리 주는 건 굉장히 큰 자리거든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러면 오히려 다른 대표성을 침해, 이 표현이 좀 이상하다면 침해하는 건 아닐까 그런 고민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저도 교수님의 의견에는 충분히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마음입니다. 사실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네.